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입니다. 신년기 작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 중에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좀 찾아온 걸 보면 졸트에서 고용 보고서 오늘 발표가 되고요. 내일 4분기 노동 생산성, 단위 노동 비용,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금요일 날 2월 고용 보고서 이렇게 쫙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고용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네, 거기다가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지표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이 오늘과 내일 이제 하원 상원에 이제 출석해서 증언을 하는 시간을 갖죠. 그것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그 고용 지표 예상은 기본적으로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 즉 NFP라고 불리는 지표가 일단 19만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는 훨씬 줄어드는 모습인데 전월에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정상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은 3.7%, 그리고 전월 대비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0.2%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가 올 초에 다시 상승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지난 1월 5일에 발표한 고용지표 때부터였는데요. 당시 그 NFP가 예상치 17만 명을 2배 이상 상회한 35만 3천 명이 나왔고요. 전월 대비 임금 상승률도 0.6%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NFP가 다음 달에 상당폭 하향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면서 금리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고용 지표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지난주와 어제 발표했던 ISM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PMI, 그리고 ADP, 그리고 졸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발표치부터 보면 지난주에 ISM 제조업 고용 지표가 45.9로 전월 대비해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 그 고용 지표만 보면 그 50을 하회하는 그 기간이 5개월 연속 보였습니다. 반면에 좀 주목을 했던 것은 서비스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서비스 고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결과는 50 이하로 나왔습니다. 2월에 48로 1월 50.5 대비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고용에 대한 선행 지표는 일단 열기는 확실히 식은 모습입니다. 호황 기준치인 50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 지표 모두 하회하면서 그 열기가 가라앉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짚어볼 것은, 이제 다시 이번 주에 고용 지표로 돌아가면 지난달에 그 임금과 관련된 그 주간 노동 시간이 좀 줄게 나왔어요. 그 부분이 좀 이상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다시 예상치가 34.3으로 지난달에 34.1보다는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임금 부분도 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밤에 발표할 ADP 고용자 수,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졸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ADP 고용 지표는 10만 7천 명 정도 나와서, 그러면 저번 달에 발표한 고용 지표도 상당히 좀 열기가 식지 않겠냐 봤는데, 실제로는 35만 3천 명이 나왔죠. 그리고 2월 예상치는 지금 현재 14만 9천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P의 그 신규 고용자 수와 NFP 간에는 약간 역외상관관계도 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꼭 믿고 이게 선행 지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표를 수집하는 방법 등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임금 상승 추이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임금 상승 추이를 ADP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둔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모습이 오늘 밤에도 계속 이어지면 임금 상승 부분, 특히 인플레이션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임금 상승 부분은 상당히 둔화된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졸츠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달에도 계속 둔화하지 않겠냐 봤는데 다시 900만 명을 좀 넘어서서 소폭 상승으로 반전을 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추이로 봤을 때는 2022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추이는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졸츠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인 공고수 기준으로 750만 명,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수치를 회복하느냐, 그리고 실업자 1인당 구인자 수가 1.2명, 지금 현재 1.4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까지 하락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이번 졸츠에서의 구인 공고수 기준으로는 예상치가 880만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결국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번 고용 지표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능할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결국 지난달에 NFP가 35만 명이 나왔던 부분이 다시 조정치가 좀 3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냐, 그리고 이번 달에 발표치가 다시 20만 명을 하회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작년 말부터 NFP 기준으로 15만 명을 하회하는지를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임금 상승률이 다시 0.6에서 0.3 또는 0.2로 내려가는 그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되는데, 그 선행 지표는 오늘 ADP의 임금 상승률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봐야 될 고용 지표들을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그리고 고용 지표별로 어떠한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세세하게 또 말씀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볼 것은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그런 코멘트가 되겠는데요. 샴의 법칙이라는 부분을 좀 가지고 나와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인 건지, 그리고 금리 인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샴의 법칙과 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관계를 찾기보다는, 샴의 법칙이 왜 나왔는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고요. 사실, 지난 주말에 이제 아침에 제가 뉴스를 좀 보다가 눈에 띄는 코멘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2주 전에 그 1월 의사록과 관련된 설명을 드렸을 때, 기준금리의 인하 시기가 QT가 조정되는 시기, 즉, 금년 7월 정도가 첫 번째 금리 인하 타이밍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연히 제 의견과 같은 코멘트를 찾아서 사실 기뻤고요. 그게 또 샴이라는 점이 더 기뻤는데, 이제 사실 이제 그녀가 되게 유명한 연준 이코노미스트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샴의 법칙으로 유명해진 석학이고요. 근데, 샴 이코노미스트가 링크드인에 남긴 코멘트에서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를 금년 7월로 늦춘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바로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코멘트를 했던 리치몬드 연은 총재인 토마스 바킨 때문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샴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맥락이 과연 무엇일까? 그녀는 왜 금리 인하 시기를 7월로 연기했을까? 그리고 왜 지금부터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는 보통 그 연준 위원들 간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어 왔다는 것이 그녀의 근거였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CNBC에 출연을 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서비스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고 언제 금리를 내려야 할지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코멘트를 한 것이 그 근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크드인에도 보이지만 thanks to 바킨이라고 언급한 것이고요. 사실 바킨은 금년 투표권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만장일치 금리 인하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국 만장일치가 될 수 있는 시기 7월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 지금부터 금리를 점진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샴 이코노미스트가 2019년에 브루킹스 연구소를 통해서 발표한 논문 Direct Stimulus Payments to Individuals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경기 침체가 도래할 경우에 개인에게 자동으로 일정 금액을 직접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샴의 법칙이 시작을 하는데, 샴의 법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최근 12개월 동안의 3개월 평균 실업률의 최소값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을 경우에 침체의 전조라고 판단하고, 보조금의 지급 규모는 첫해 GDP의 약 0.7% 규모로 책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바로 샴의 법칙입니다. 근데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물음표가 좀 붙습니다. 첫 번째, 실업률이 사실 경제 지표 중에는 가장 후행하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최고점에 이를 때는 이미 침체가 지나간 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우리가 위기를 맞은 거는 2008년이었지만 실제 실업률의 최고점에 갔던 것은 2009년 초였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요. 근데 왜 샴 이코노미스트는 실업률을 침체의 바로미터라고 여기는 걸까? 이렇게 봤을 때, 세 가지를 좀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노동시장, 그리고 경제 전반의 후생 정도와 관련된 핵심적인 신호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호황이냐, 불황이냐, 이런 것을 말이죠. 두 번째는 실업률은 오랫동안 일관된 방법으로 측정되어 왔습니다. CPI 같이 매년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현재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바로 CPI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방법이 바뀌는데
그렇지만 실업률은 비자발적 실업자를 노동가 등 인구로 나눈 단순한 식으로 측정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는 점이죠. 세 번째는 실업률을 발표한 시기가 이기 때문에 나름 적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적시성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지표를 만든 것이 바로 현재 3개월 실업률의 연율과 12개월 동안의 3개월 연율 간의 비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을 바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바로 이 샤메 법칙에 따라서 보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근거가 실업률의 절대 수치가 아니고 바로 실업률의 상대 수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실업률을 판단할 때 직관적으로 지금 미국 실업률이 3.7% 정도 되잖아요. 그럼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만약에 미국의 실업률이 5%, 6% 이렇게 되면 되게 높은 편이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실업률이 만약 10% 이상이면 거의 나라가 절단나는 수준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실업률은 그 각국의 산업 그리고 인구 구조 등의 특성에 따라 판단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비중이 높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6%를 넘어서면 상당히 그 침체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유럽, 특히 스페인 같은 나라는 태생적으로 실업률이 한 자릿수가 되면 그게 완전 고용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두 자릿수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고실업군 국가입니다. 복지가 발달한 부분도 있었겠죠. 따라서 샤메 법칙은 실업률의 절대값을 따지기보다는 상대적인 공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결국 지금 미국의 3개월 평균 실업률이 3.7%고 12개월 내에 3개월 평균 실업률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작년 2월에서 4월 평균인 3.5%였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는 0.2%라고 나와 있고 그 추이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 막대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침체의 기준점이 0.5%는 아니지만 팬데믹 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또는 0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던 시기를 벗어나서 지금 한 5개월, 한 플러스는 8개월 정도 됐는데 의미 있는 숫자로 나왔던 한 수개월 동안에 플러스 영역이 계속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0.2%포인트다. 이러면 어쩌면 침체가 다가오는 전조라고 그녀는 판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샤메 법칙에 따르면요. 따라서 조기에 그 기준을 천천히 내려서 침체를 막고자 하는 것이 샴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연준은 이번 기회에 물가를 뿌리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때까지, 즉 데이터 드리븐 금리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고용지표 전망과 이 첫 금리 인하 시기가 7월이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권플로우 신현기 작가였습니다.